엿새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의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민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인데 국민의힘 후보들도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지역 민심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휴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늘 명절이 그렇듯이 지역 민심 불기에 여야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호남으로 집중이 돼 있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영남 그리고 수도권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두 분께 짧게 전망을 좀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번 또 추석 연휴가 대선 후보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 또 명절이라서 그렇습니다. 밥상머리 민심을 이제 누가 가져가는가, 가장 큰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제 그 전망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배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여야는 물론이고 각 대선 주자들도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 전쟁이 어떻게 매듭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과연 후보자가 되느냐가 결정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이제 추석 밥상머리 민심의 흐름이 잡히기 전인데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냐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분명한 것은 이제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잡는 자가 여야 모두 후보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양상을 보면은 민심이 당심을 견인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민심과 당심이 일치되는 그런 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마지막 추석 민심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호남 대전을 앞두고 직전에 지금 이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밥상머리 민심을 좌우하는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본선 경쟁력입니다. 여야 모두 민주당은 과연 이재명이냐 또는 이제 이낙연이냐라는 걸 놓고 호남에서 굉장히 이제 밥상머리에서 갑론을박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이냐 홍준표냐를 가지고 본선 경쟁력을 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검증 관련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화천대유 의혹 문제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고 주요 이슈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검찰 고발 사주 문제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 검증 관련 이슈에서 두 사람이 문제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변수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논의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코로나19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뭐 검증이라든지 뭐 본선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화두가 되겠지만, 역시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 사람이 현재 코로나19 관련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켜줄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과연 이끌어 나갈 책임자가 누군가,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밥상머리에서 집중적인 얘기꽃이 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종합적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박정하 대변인께도 짧게 들어볼까요? 네. 통상 저희가 이제 대선하면은 12월 달 있었잖아요. 이번 선거는 이제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아마 설 민심이 아마 결정적인 변수가 될 텐데 조금 이르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고향을 방문해도 크게 뭐 과거처럼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그런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면 뭐 여야 후보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여당에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이제 이낙연 후보가 고향이라는 호남을 안고, 호남에서의 경선을 안고 지금 명절을 맞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여론 추이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화천대유권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여당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어쩌면 추석 민심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추석 민심의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두 가지 변수인데, 이 고발 사주권이 고발 사주냐 아니면 뭐 제보 사주냐 이런 논란으로 좀 흩어지면서 좀 초점이 좀 다소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피치를 올리고 상승세를 타서 1, 2위 수위를 다투고 있었던 홍준표 후보가 느닷없이 지금 토론회를 통해서 이게 무야홍이냐, 뭐냐홍이냐, 뭐 이런 논란이 지금 휩싸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20, 30대로부터도 조금 비난을 좀 받고,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에서도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이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다소 본격적인 초점에서 좀 흐려지고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고,
홍준표 후보가 좀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라 저는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좀 해봅니다. 예. 네, 두 분께서 호남대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민주당 후보들이 연휴 기간 동안 호남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무려 20만 표가 걸려 있죠. 다음 주에 경선이 호남에서 열리는데 오늘 민주당 대권주자 5명이 광주에서 TV 토론회를 갖습니다. 토론회 열기가 아주 상당할 것 같은데요. 토론회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오늘 3시부터죠. 3시부터인데 이제 그 추석 민심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론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서는 20만 명의 권리당원 그리고 2차 선거인단으로 모집했던 49만 명에 대한 결과가 이제 10월 3일 날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이번에는 사실은 이낙연 후보로부터 1위 주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화천대유에 대한 공방이 굉장히 심할 거고 이낙연 후보는 이제 사실상 그 경선판을 결정질 수 있는 마지막 반전의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화천대유권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나머지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토론회가 격화될 거다. 또 하나는 지난 토론에서 이제 의회 발언이 좀 나왔어요. 추미애 후보로부터 사실은 이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와 연관됐다는 손준성 검사가 2월달 발탁 그리고 8월달 유임에 있어서도 청와대와 민주당의 로비가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지난 토론회에서는 박용진 후보 등이 이제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이 분명치 시간상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이런 건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손준성 검사 당시에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식의 인사가 있었느냐, 그 실체가 무엇냐 이런 공방도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후보로부터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화천대유에 대한 공격 그리고 추미애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검찰개혁 그다음에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상황 이게 손준성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이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핫 이슈로 오늘 토론회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 이제 호남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아마 TV 토론에서도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 아마 가장 그동안 뭐 계속 그랬습니다만 가장 많은 어떤 검증 공세, 공격을 받아왔던 건 1위 후보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대장지구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TV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아무튼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배 교수께서는 이 화천대유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 여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지사 측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은 이게 당초에 토건 비리와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다 가져갈 것을 공영개발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5,500억 정도를 공익으로 환수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다,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수천억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느냐, 뭔가 이거는 이재명 지사 측과 어떤 연루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양쪽의 주장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 수사나 조사 결과를 통하지 않고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죠.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연루 의혹자들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라든지 또는 뭐 이재명 지사 가족이라든지 또는 뭐 민주당 인사라기보다는 거꾸로 국민의힘 또는 이제 보수 측의 인사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역공을 맞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초에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거꾸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1호 사원이어가지고 7년간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박영수 전 특검이 고문으로 있었다든지 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또 여기에 고문으로 있었다라든지 그리고 뭐 강찬우 검사장 같은 경우도 뭐 여기에 자문 변선을 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교롭게 보수 여권 당시에 그런 사람들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3억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수천억의 이익을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만 생각하면은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또 그렇지만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억 원이 넘는 절반의 그런 돈을 시의 이익으로 환수했다라는 부분 또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920억 원을 또 이쪽으로 환수시켰다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쪽이 지금 현재는 맞다라고 결론 내리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 개발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 소유주들이 과거에 새누리당에 로비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후보직 사퇴하라, 특검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 갈등이 길어질수록 이 후보에게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과거 네. 2007년도 뭐 다스, BBK 논란이 있던 것처럼 굉장히 무언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처음엔 좀 그 공격을 받다가 이거는 오히려 새누리당 게이트다라고 이제 공격을 지금 하고 있죠. 곽상도, 원유철 의원 등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런데 2005년 3월 당시 사업자 선정이 이제 하루 만에 됩니다.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과정들이 좀 있고 그때 당시 만들어졌던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심사의 주체였는데 과연 그럼 이때 이재명 지사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뭐 다른 정치적 배려가 없었느냐 이런 논란은 여전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금 뭐 3억 5천 넣어서 1,140배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수익 구조를 과연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설계를 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경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수상한 자금 흐름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일부 보도를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주주 차입금이라고 해서 470여억 원 정도가 이제 빠져나갔는데 법인으로부터 과연 이 자금이 어디로 흘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텐데요. 저는 호남 대회전을 앞두고 사실은 그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호남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좀 의심을 품고 걱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충격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잡해서 오히려 이거는 다소 호남 대회전에 영향은 미치겠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제 사실관계가 막 드러나면서 오히려 본선에서 예. 여야 간 후보가 결정이 돼서 본선에서 최종적인 전 공방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결정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예, 예. 그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들한테 판단의 근거로 이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호남 대회전에서는 사안 자체가 복잡해서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흔들 만한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는 조금 빠르다, 복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대변인 말씀에 좀 첨언하자면요. 네.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안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맥락을 얘기하자면은 당초에 LH 공사가 이걸 공영 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간 사업자들하고 LH가 경쟁하지 말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당시에 새누리당 모 의원이 또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LH가 두 차례나 공영 개발을 하다가 결국은 공영 개발을 포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추진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런 주장을 했던 새누리당 의원의 친동생 등 9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비리로 구속됩니다. 그리고 11명이 기소되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안 되겠다. 이걸 민간 사업자들이 중심이 되면은 결국은 토건 비리로 기착이 되기 때문에 공영 개발로 해서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의 이익을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한 절반 정도 되는 그 부분을 공영 이익으로 환수를 하자. 라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결과만 보면 왜 3억 5천만 원에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보느냐라는 그런 시각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당초에는 그게 이제 2015년도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바닥인 침체된 그런 상황에서 따라서 이 당시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투자자는 일단 다 리스크를 안고 선 5,500억 원은 성남시에 줘야 된다. 라는 이제 선 지급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당초에 보면은 이제 2015년도에는 화천대유가 10억을 적자 받고 그리고 2016년에 42억을 적자 받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226억을 적자 받고 그리고 2018년에 589억을 적자 받는데 2019년과 2020년에 무려 한 2천억이 넘는 이제 수익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역전이 된 이런 상황. 이런 흐름을 보면 또 이제 전혀 다른 양상이 되고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초에 이걸 공영개발로 추진했을 때 이재명 지사가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하고 굉장히 정면으로 충돌하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따라서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불법이나 또는 비리가 있었다면은 가만 놔뒀겠느냐라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서로의 주장, 공세만 있고 구체적인 물증이라든지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화천대유권은 저희가 다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반론 조금만 하시겠습니까? 네, 짧게 하면은 해주십시오. 사실은 공공개발과 민영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인허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민간개발자가 얼마나 투자를 해서 위험을 감수하느냐는 인허가가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달려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이런 개발을 통해서 5천억 원을 성남시에 수익을 만들어줬다라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이 참여했던 성남의들 그리고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게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갔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공영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민간 사업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보장된 수익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저는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이제 뭐 사실관계가 나와야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민영개발에서 공영개발로 가서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현재 단계에서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을 그러니까 내긴 냈으니 이게 수익을 오히려 많이 냈으니 칭찬받아야 될 사업이다. 근데 석연치 않은 과정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거면 수사해라. 공식적으로 수사해라라는 게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이에요. 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나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사업에 성남시의 개입이 없었겠느냐라는 의혹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도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동시에 말씀 주신 대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사실관계는 드러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경찰에서도 지금 내사 중인 상황이라서요. 실제로 이게 수사로 또 전환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니까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으로 갈 텐데요. 홍준표 의원 토론 이게 지금 조국수홍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TV 토론회에서 당시 이제 그 조국 관련 수사는 과잉이었다라는 그 발언을 홍준표 후보가 했기 때문에 물론 당시엔 소신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비판이 좀 격해지다 보니까 특히 야권 내부에서 더 격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입장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입장을 좀 번복한 배경은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홍준표 후보가 이제 조국 수사 당시에는 야권의 많은 그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 사실은 이제 경쟁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이 조국 수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른 말씀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보는 것처럼 조국 수사에 대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뭐 가족에 대한 도륙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문제는 그동안 홍준표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 등 여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지점에 대해서 옹호를 하거나 같이 인전 전선에 서서 정치 공방을 벌인 게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내부 총질을 하는 듯한 그런 입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권 지지층에서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저건 뭐지라는 회의감이 덜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반면에 홍준표가 굉장히 그 시원시원한 사이다 발언 그리고 몇 가지 인전 정책들을 통해서 20, 30대에 굉장히 공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한 홍준표 후보가 본인의 경쟁력,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이번 토론회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 효과를 좀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젊은 층이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 있는 당 게시판 등에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제 폭풍 페이스북을 하면서 여러 번 이 본 뜻은 아니었다라고 해서 입장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야권의 모든 대권 주자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추석 민심을 통해서 과연 홍준표 후보의 이런 스탠스가 야권 지지층한테 어떤 식으로 결과될지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한번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또 최재형 후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캠프 해체 선언을 한 최재형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냉면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단 주머니를 몇 개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비단 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비단 주머니인지 이제 비닐봉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비닐봉지다. 그렇게 이제 겸손하게 얘기를 했고 아니다. 저에게는 비단 주머니입니다라고 이제 최재형 후보는 화답을 했는데 최재형 후보 입장에서는 비단 주머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캠프 해체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회동을 하고 격려를 해줬고 뭐 여러 가지 또 지혜로운 처방도 주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본인은 비단 주머니라고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상당히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캠프 해체를 왜 했겠습니까? 결국 이제 캠프의 중심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떠나면서 본인이 이제 기로에 서면서 지금 캠프 해체의 깃발을 들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은 소멸로 갈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 보여요. 따라서 1차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또는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것이 2차 컷오프일 텐데 지금 2차 컷오프에 3명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원희룡 그리고 최재형, 원희룡 이제 두 사람이 살 것 같은데 이 비단 주머니가 돼서 과연 효력을 발휘해서 또 이 컷오프 2차 통과할지 아니면 뭐 비닐 주머니로 끝나서 효력을 발휘 못해가지고 예. 컷오프에 탈락할지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뭐 네. 캠프까지 지금 해체한 그런 상황에서 이 부진한 지지율을 어떻게 반등할 것인가 그 내용이 뭐 비단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그게 비닐 주머니가 될지도 모를 일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아까 고발 사주 의혹 짧게 박정화 대변인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아무튼 곤혹스러운 상황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감사 안에서도 당연히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고요. 그런 전망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파장은 과연 언제까지 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동일한 것이 어떤 한 예비 후보에게 어떤 한 의혹이 등장하게 되면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오래 언급될수록 그 후보에게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고발 사주 의혹이 지금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국정감사에서 또 언급이 되면 이거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길어집니다. 정치적 파장은 언제까지 갈까요? 상당 기간 좀 계속 갈 거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프레임이 약간 좀 변동이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프레임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인 거는 손준성 보냄이란 누군가 거기에 김웅 의원을 통해서 조성은이라는 제보자까지 간 거는 좀 분명한데 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최초 작성자가 윤석열 후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이게 한 프레임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조성은이라는 고발자가 박지원 원장하고 무언가 또 관계가 있는 거냐 이 건과 관련해서 이게 두 가지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얼떨결에 나온 두 사람의 두 가지 발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미애 후보가 손준성 검사가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던, 인사 로비를 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최초의 여권에서 제기했던 이 제보자가 주장을 했던 것처럼 손준성 보냄이라는 최초의 사람이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 조직을 이용했다,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 프레임 자체가 흐트러지는 상황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보다 다른 사람과 더 가까운 오히려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프레임이 전 얼떨결에 나온 두 가지 발언 때문에 생기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쪽에서는 조성은이라는 제보자가 저와 박지원 원장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라는 최초 보도 시점에 대한 발언이 또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고발 건이 조성은 씨 혼자 단독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쩌면 박지원 원장까지 포함한 다른 무언가의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 그래서 두 가지 프레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관계가 사실은 드러나야 되는데 이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계속 파장은 계속될 텐데 저는 손준성 보냄이란 사람과 윤석열 총장과의 결정적인 고리, 그다음에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과의 결정적인 고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최초의 충격을 줬던 것처럼 엄청난 건으로 계속 정치권에서 이어지기는 조금 동력이 좀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제 공수처 수사, 검찰의 수사, 그리고 대검의 감찰 이렇게 지금 세 갈래로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마도 역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하기 때문에 미국 뉴욕으로 출발을 하게 돼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방미 일정의 의미를 좀 마지막으로 짚어 주신다면요. 뭐 두 가지 짧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번이 이제 유엔 남북한 동시 가입 30주년 되는 이제 그런 해거든요.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메시지 던질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SLBM을 세계 7번째로 개발했고 여기에 또 뭐 반발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그러다 보니까 경색 관계에 있는 남북 관계가 지금 위기 국면까지 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남북 관계 어떤 새로운 변화가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유엔 총회에 가는데 지금 이제 BTS 방탄소년단도 네. 같이 가서 지속 발전적인 그 목표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기조연설하고 BTS도 연설하고 또 영상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거든요. 따라서 정말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우리 대통령과 함께 연설함으로 인해서 문화강국 코리아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박정아 대변인께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국민의힘 프레임만 얘기를 하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은 짧게 좀 지금 해주십시오. 프레임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고 네네. 앞으로 프레임이 더 굳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범계 법무장관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수처에도 시사를 했는데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메시지에 주체하고 손준성 검사하고 사실상 일치된다, 동일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준성 검사는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전 총장. 그러면 이분이 결국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렇게까지 특정이 되면 기소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최소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휘 내지는 관리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더 탄력을 받으면은 예. 또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위기 국면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치권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